네, 안녕하세요. 인문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 혹은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책 소개 겸 그 책에 쓰여진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정신분석 강의록들을 요약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프로이드와 락강주의에 기반한 정신분석을 대학에서 가르쳐 왔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번에는 그 락강의 이론들만 발췌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락강의 이론들을 그대로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락강을 둘러싼 인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락강이 인용했던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인용했던 인문학자들의 이론과 락강의 이론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락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철학이나 문화인류와 기호학 같은 그런 인문학적 토대를 두고 락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미학이나 문화학 이런 분야에서도 그 락강을 많이 연구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접하기에 좀 어려운 그 락강의 정신분석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역으로 정신분석가나 정신의학자로서 락강을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문화인류학이나 기호학,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 어, 부분의 지식들이 좀 다루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락강이 정신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분야의 인문학적 지식들을 자기 이론을 위해서 마구 활용하다 보니까 그 락강의 이론을 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인문학적 요소들과 락강의 이론을 잘 융합된 상태로 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쪽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락강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책 출간 전까지는 한 두세 강의, 그리고 책 출간 이후에도 여러 이제 북콘서트나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혹은 이 유튜브 강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큰 사물이라고 하는 락강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락강의 큰 사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락강이 먼저 쓴 건 아닙니다. 락강이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사실은 프로이드가 먼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프로이드가 사용할 때 큰 사물은 그런데 락강이 사용한 큰 사물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락강이 사용한 큰 사물의 개념은 앞으로 설명할 거고 그 프로이드가 사용했던 큰 사물이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하자면 프로이드는 뇌과학적 접근으로 큰 사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뇌를 통한 어떤 의학적, 정신의학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뇌 속에 큰 사물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시냅스도 설명하고 뉴런도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뇌 구조의 중심이 되는 어떤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큰 사물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락강은 그런 프로이드의 정신의학적인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큰 사물을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강이 설명하는 큰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가 이야기했던 물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칸트의 물 자체 개념은 제가 심리치료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그 카테고리 중에 그 앞쪽 부분 어디에선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번에 잠깐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음, 우리가 보고 감각하는 것들이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달을 바라볼 때 옛날 사람들은 그 달의 표면을 보고 그 달이 평면으로 빛나는 어떤 사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야 그 달이 구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본 달의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와 같이 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확인 가능한 달에 보이는 부분까지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달을 판단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달이 그 표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에 비춰진 그 표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과학도 달의 어떤 겉표면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라는 건 발견했어도 정말로 그 달 심층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물 자체가 있고 거기서 관찰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어떤 부분만 존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래서 확인 가능한 것만 갖고 그 정보만 가지고 달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얘기는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한쪽만 만지고 자기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도 드러난 부분만 갖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 드러난 부분은 현상일 뿐이고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 물 자체죠. 그 사람 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가 본 것만으로는 감각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사람 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도 사실은 드러난 부분만으로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지만 나 자체가 있죠. 드러나지 않은 저 깊은 심층의 나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물 자체인데 그렇게 인간의 심리 가운데 있는 물 자체를 이제 락강은 큰 사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큰 사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심리적 물 자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심리적인 물 자체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락강은 언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현상시키는데 언어로 현상되지 않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사물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현상되지 않은 심리는 그 언어로 튀어나오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튀어나오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에너지를 활용한 역동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한다는 우리의 심리적 물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기호, 이 기표, 이 언어로 전달하죠. 그래서 사랑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충분해 보이지 않아요.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사랑해라고 전달한 그것만 전달받아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알 수 없고요. 이 전달한 사람도 내 마음을 이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에만 가둬서 전달하는 게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다른 기호와 다른 기표들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로 그것들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심리가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사랑이라는 말로만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은 부정적인 여러 심리적 그 물 자체들, 심리적인 큰 사물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은 드러낼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큰 사물을 현상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락강의 정신분석의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정신분석의 목표인 무의식의 의식화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의식화보다 락강의 큰 사물의 현상화는 훨씬 범위가 넓고 인문학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바로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드러난 세계를 다 그냥 상징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다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언어 혹은 표현들로 상징화된 것들로 나타나죠. 그렇게 기호화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이 마음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죠. 이게 전부 다 사실상 언어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큰 사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언어화된 것들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어화되지 않은 우리의 큰 사물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이 충동입니다. 충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자주 튀어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현상되지 않았던 우리의 큰 사물로서의 그 물 자체로서의 그 큰 사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어떤 충동의 방식으로 튀어나올 때, 그렇게 튀어나올 때 우리 스스로도 당황해요. 왜냐하면 타자와 나 사이에는 우리의 마음을 언어화해서 상징화해서 표현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 사랑해에 다 담기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로 튀어나오는 거지. 나 화났어 라고 하는 기호에 담아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난 거기에 반대해. 나는 화났어. 근데 화났어 라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서도 동원이 되고요. 알 수 없는 그 무엇들이 막 동원돼서 이 화났어라는 말 안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큰 사물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약속되지 않은, 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되지 않은, 언어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튀어나오니까 타자도 당황하지만 나 스스로도 당황합니다. 그 언어화되지 않는 물 자체로서의 내 마음, 물 자체로서의 그 인간, 물 자체로서의 나가 다른 사람에게만 낯선 게 아니라 나에게도 낯선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나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큰 사물을 현상으로 드러내놓고 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튀어나온 큰 사물은 이게 주로 상징화되지 않은, 언어화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나도 타자도 다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왜 이게 당혹스럽냐면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했는데 그게 질서거든요. 그 질서를 파괴하고 나오기 때문에 낯설어요. 큰 사물은 늘 이런 방식으로 과도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낯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금기, 질서는 큰 사물을 억압합니다. 약속되지 않은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큰 사물은 그런 튀어나오지 못하게 언어화되지 않고 상징화되지 않은 큰 사물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 질서와 상징계, 이 상징, 질서와 이런 규칙 이러한 것들은 큰 사물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억압을 하죠. 그러니까 큰 사물은 그 억압된 질서 밖으로 튀어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요. 그 질서를 깨고 과도한 방식으로 불편한 방향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질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집착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질서의 이면에 붙어서 튀어나올 듯 말 듯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즐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위반을 어떻게 이게 튀어나온 건지 아닌 건지를 애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즐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질서를 깨고 튀어나오면 어떤 증상이 되죠. 그리고 이 질서 자체가 되는 것도 증상이 돼요. 이게 강박증인 거예요. 이 질서를 더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큰 사물이 못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강박인 거고요. 또 그 큰 사물 이면에 붙어서 튀어나올 듯 말 듯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붙어서 쾌락을 유지하는 이 큰 사물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불법적일 때는 도착이 되고 이제 합법적일 때는 승화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큰 사물과 질서, 상징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큰 사물이 튀어나와서 과도하게 만드는 건 큰 사물이 없기 때문에 상징계 안에 큰 사물이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징계에 발생한 결핍과 큰 사물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 과도의 형식으로 서로 이 큰 사물과 질서를 중심으로 한 이 교차 상태를 왔다 갔다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쾌와 불쾌가 수시로 우리를 유지시키는 그런 원칙을 우리 내면 안에, 자기 안에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차되는 어떤 자극에 앞서고 뒤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결핍과 과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결핍에 묶여 살기도 하고 과도에 묶여 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사물을 더 강하게 억압하기도 하고, 큰 사물을 어느 정도 허용하기도 하고, 큰 사물에 의해서 질서가 아, 파괴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큰 사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질서의 세계, 상징계의 세계의 이 양방향적인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 락강의 정신분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락강의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큰 사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히 소개했고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내용들은 책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칸트의 물 자체와 이 큰 사물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은 큰 사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 자체를 끌고 왔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큰 사물은 심리적인 물 자체이고 물 자체의 범위가 훨씬 더 넓게 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그 책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